이번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이로일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보개혁의 배경과 전개, 내용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을미개혁의 배경과 전개, 결과, 그 다음에 그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개혁을 알아보기 전에 이 가보개혁의 배경이 되는 큰 사건 중 하나였던 동학농민운동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전주성을 점령하자 이 정부는 청나라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이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이루어졌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동시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군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농민군들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어기고 일본은 오히려 이 조선에 철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김홍집 중심의 이제 신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은 이제 그 당시에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개혁 기구로 규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규정청을 폐지하고 국군 기무처라는 새로운 개혁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기구를 주도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는데요. 여기 왼쪽의 사진이 이 국군 기무처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 기무처의 핵심 인물들은 청나라의 전통적인 사대 정책을 반대하고 반공권적인 혁신 개혁을 단행하려는 인물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조항을 살펴보면 가보개혁은 세 파트로 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치와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이제 육조와 이 의정부가 있었죠. 근데 그 의정부와 육조 중에서 육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했어요. 그래서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국내부라는 기구를 하나 설치했는데 국내부는 이제 여기 한자 보이시는 것처럼 집궁자에 안내자를 써서 이제 왕실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내부를 설치한 것은 결국에 가보개혁은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의도는 이 왕실과 국가를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이 왕실의 정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했는데요. 과거제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시험 제도였죠. 근데 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시험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고종실록 32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시험과 특별 시험을 이제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했다고 보여 있는데 보통 시험은 이제 국문과 한문, 글자쓰기, 산수, 국내정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 특별 시험은 그 당시에 이제 적용되는 재능에 의하여 단일 선발 대상으로 제목을 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부분에서 또 경무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는데요. 경무청은 이제 깨우칠 경자에 힘쓸 고자. 그러니까 이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경찰 업무를 하는 곳이 이제 경무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파라문 중에 내무하문의 산하기관으로 경찰 업무 및 가복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이었고 이제 출판물 판매 허가, 호구 조사 시장 관리, 전염병 예방, 종류, 변소 무료 및 음료수법, 음료수 관리, 매장 및 광경 단속, 그다음 오늘날의 보건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요. 개국기년을 사용했는데 개국기년이라는 것은 이 조선이 개국한 1392년을 개국 1년으로 해서 이제 연도 단위를 세는 이제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1894년은 개국 50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그 당시 청나라의 사대관계를 좀 이 청산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파트로 들어가면은 파라문 중에 탁제하문이라는 기구로 제정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 제정을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은 이제 돈을 거두어들이는 이 공식적인 이 중앙 기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새거나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탁제하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돈을 한 군데에서 거둘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요. 도량령을 통일했는데 도량령을 통일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이제 단위를 잴 때 이 단위를 통일함으로써 그 당시에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를 채택했는데 은본위 화폐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출입이 많이 되었던 은을 화폐 가치의 기준으로 세우는 화폐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이게 은본위 화폐제에 대한 내용이 고정실록에 실려 있는데요. 이 은의 가치에 따라서 부식 화폐를 이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선 도량령을 통일해서 문란한 폐단을 막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공산업의제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공산업의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일찍 결혼을 하는 조혼이라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는데 이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고문이랑 연좌제를 폐지했는데 이제 연좌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죄를 지면 저의 근친들도 같이 이제 형량을 받게 하는 제도가 연좌제였는데요. 이 연좌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실록에 실린 내용을 보면 여기 1번 내용이 좀 특별한데요. 문벌과 양반, 그냥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호비제와 함께 봄으로써 그 당시에 신문제를 좀 타파하고자 했던 이제 개혁의 내용만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5번 내용을 보면 조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여기 과부의 재가에 대한 내용, 공노비 산호비에 관한 내용도 고종실록에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었고요. 2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내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혁 정치에 소극적이던 흥선대원군을 축출해 내고요. 인호를 새롭게 일본 공사로 분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군 기무처를 폐지하고 기봉집과 박영호의 연립내각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종이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던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번에 천국에 의존하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청가의 사제관계를 청산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에는 또 재정 일원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14번에도 이제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는 정치 부분으로 가면은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파란문을 다시 칠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제도였던 8도, 이 정부를 8도로 나눴었는데 이 8도를 다시 23부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재판소를 설치하고 지방 간의 사법권을 폐지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이 그 당시 인천 이 계양장에 설치된 재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법무 대신이 이 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이제 왕에게 아뢰는 모습을 이제 고종실록에 실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에서는 교육적인 부분도 근대적으로 많이 개혁을 했는데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부의 관제를 마련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이 교육 입국 조서고요. 그 내용이 여기에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줄을 보면은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시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이 부강 또한 시민의 교육에 있도다라는 걸 통해서 이 교육이 국가의 이제 부국 강병에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이 왕의 내용이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었고요. 2차 가보개혁이 끝나고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청나라와의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랴오뚱 반도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근데 이 랴오뚱 반도를 얻게 되자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합니다. 이 삼국 간섭이라는 것은 일본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 일본의 힘을 좀 이제 줄어들고자 삼국이서 간섭을 해서 이 일본이 빼앗았던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막대한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다시 청나라에게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랴오뚱 반도를 반환한다는 패단적이고 여기가 시모노세키 조약 당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계약의
두 번째 배경으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이 삼국 간섭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이 세력이 좀 커지고 일본의 세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은 이제 칠러 정책을 펼칩니다. 이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당시 일본이 이 칠러 정책을 펼친다는 내용을 듣고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계획을 세우고요. 자객을 보내서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의 이 프랑스 주간지에 실린 모습이 왼쪽 사진에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 남인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군은 다시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을미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을미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을미개혁은요,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고 건양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성소학교를 성립하고 종두법을 실시했고요. 이제 갑신정변으로 무너진 이제 우편 집중국 체제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우체사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단발령이라는 것을 공포했는데, 단발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게 이제 내린 공포인데, 그 당시에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내려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중시하는 유생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는 조항이 됐고요. 이것이 바로 단발령을 내린 조항이 고종실록에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단발령에 따라 머리를 자른 고종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을미개혁의 결과로는 이제 을미의병이라는 대규모 항일의병이 일어나는데요. 그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 공포에 반발한 유생들이 대규모 항일의병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이제 당시 일본이 세력이 또 커지게 되자 이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이 이제 아간 파천인데요. 이제 옛 러시아 공사관의 일부가 현재 서울 중구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이 아간 파천 당시 이동했던 경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통해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을미개혁이 끝나고 김홍집 내각이 부강되고 다시 단발령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 이제 갑신정변과 광화문민운동의 개혁 의지를 반영하여서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개혁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일본의 간섭하에 일본의 필요와 강요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점과 또한 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이제 드러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이제 PPT 자료는 우리 역사는 그 다음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그 다음 EBS 균형 완성 한국사 교과서를 참고했다는 점 발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